법원 직원과 가족이 미공개 정보로 240억 원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매입한 의혹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퇴임 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재임 중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2주 만에 사과하며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LH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3기 신도시 투기 국정조사 등에 합의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백화점과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특별방역 대책이 2주간 시행됩니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방역관리도 강화됩니다. 군부 유혈 진압으로 지난 4일 동안 미얀마 시민 100여 명이 숨지자 비폭력을 지켜왔던 민주화 시위대가 무장하고 내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반복되는 이유 심층 진단합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남측을 맹비난하며 남북대화기구와 군사합의서를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의 경고 발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동안 바깥 날씨 여러 번 살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대신에 옅은 황사입니다. 요 며칠 뿌옇고 답답한 먼지가 말끔히 가시질 않습니다. 하늘에선 먼지가, 땅에서는 투기가 문제입니다. 전국 이곳저곳 다양한 의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9시 뉴스는 이 투기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한 지방법원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거액에 사들인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땅을 240억 원에 산 건데 이 법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연루돼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경계 10,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입니다. 수십 년째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지난해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습니다. 물론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 그린벨트 풀리면 3,000평이면 시가로 얼마나 올라가요? 지금 뭐 2,500선 하니까 평당. 평당 2,500요? 네. 그럼 3배? 그렇죠. 공시지가로 60억 원 하던 땅인데 한 농업법인이 지난해 4월 6일 24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는 어느 땅이라고 특정하진 않고 그린벨트를 조사해 일부를 해제하겠다고만 과천시가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인은 공고 14일 만에 해제될 땅을 콕 집어 사들였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법인 설립일은 3월 17일,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고가 나기도 전입니다. 알고 보니 이 법인 핵심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제보자 설명입니다. 과천시 공무원한테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서 남태령 밑에 그 선박이역 있어요. 그린벨트를 갖다가 3,200km 샀는데 240억을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문제의 인물은 해당 법인 대표자의 딸 김모 씨로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입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김 씨는 매입 대금을 마련하고 등기 절차에 관여했습니다. 이 영농 리츠에서 김 씨가 주로 업무 맡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김 씨가 거기 뭐 대표세요? 주주세요? 그건 모르고요. 법인 최초 주소지 역시 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주상복합인데 김 씨의 법원 동료 거주지입니다. 선생님 자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랬죠. 아는 동생이. 김 씨죠? 네네네. 아버님이 하신다고 그러던 거 천이만 가진 건데요. 김 씨는 취재진에게 그린벨트 해제 정보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신도시 뭐 지정되고 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 거고 이런 정보가 제가 알 수 있는 어디 원천이 어디 있어요.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없는데. 과천시는 2020년 시 예산안에 그린벨트 해제 영역 예산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열 토지가 대충 어딜 거라는 건 과천이 가장 적으니까 알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해당 농업법인은 땅 매입 직전 주소지를 과천시 안으로 옮겼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전기공사업체 사무실입니다. 같은 호수에
영농 리츠라는 법인이 등기가 돼 있어서 거기는 서울시 옆에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같이 등기돼 있었던 건 아셨죠? 예.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 등을 놓고 해당 농업법인과 관련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이번엔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퇴임 넉 달 뒤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 인근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청장으로 있을 때도 개발 예정지 근처 다른 땅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게 확인됐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누랑리의 한 논,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와 1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이 논과 바로 옆 논까지 2,400제곱미터 농지의 실소유주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로 확인됐습니다. 두 군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7년 4월 한 농지는 3억 2천여만 원에 다른 농지는 1억 9천여만 원에 B씨가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씨는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 A씨의 부인입니다. 논을 사들인 때는 A씨가 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로 국토부와 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찾아 지정을 검토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저것도 몇 년 전에 산 것 같은데 갑자기 심해졌어요. 여기 산업단지 이제 꿈틀거리고 그래서 땅값도 그렇고 많이. 해당 토지가 있는 이곳 누랑리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와촌리 부동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최근 시세는 매입 당시보다 3배에서 6배까지 올랐습니다. A씨는 키우던 개를 둘 데가 없어 교외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하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세종으로 이사로 오게 되니까 개를 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알아보던 중 거기 물건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당신명으로 하는 걸 좋겠다. 농지를 2군데나 산 것은 땅을 넘긴 매도자가 문중 땅이라며 2필지를 묶어서 팔기를 원해 한꺼번에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퇴임하고 넉 달 지나 국가산단 인근의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서울 용산구청장입니다. 지난 2015년 재개발구역 안에 다가구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위반한 게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한남 뉴타운 사업. 입지가 좋아 강북 지역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 단체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한남 뉴타운 안에 다가구 주택을 샀습니다. 본인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낸 지 불과 6개월 뒤였습니다. 매입 당시 금액은 20억 원 정도였는데 6년 만에 30억 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평당 시세는 한 5천에서 한 5,500 정도 시세 보시면 되고요. 입주권은 하나 나옵니다. 하나. 큰 평수 하나 나올 거예요. 아마. 45평이면 보통 한 40억 정도 입주 때 앞으로 10년 후에.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인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관내 부동산을 사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권익위는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최근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성 구청장이 용산구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조항이 도입된 2018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조합원인데 본인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지금 인허가권을 행사하게 된 이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다. 권익위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성장현 구청장 측은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들여다본 뒤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구청장 같은 지자체장은 재산 변동 상황을 해마다 등록하고 이 재산 형성의 과정도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된 용산구청장의 재개발 주택도 심사 대상이었는데 5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구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자신이나 가족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행동 강령에 명시했고 해마다 조사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권익위에 통보해도 서울시는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출직인 구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재산 변동 상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성장현 구청장도 문제가 된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뒤 이 사실을 2016년부터 공개해왔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구청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5년째 심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사혁신처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심사는 재산 성실 등록 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재산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건 지난 5년간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8건, 금액은 모두 500만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도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 및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 특수사업 관계자를 포함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내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책임의 절반, 국회의 몫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자는 요구를 국회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5건이지만 심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인 2011년 처음으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논란이 생길 때만 잠깐 거론하다가 슬그머니 폐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처럼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익이 걸렸기 때문이란 비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의혹 제기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겠다며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사전 내부 시스템은 물론 사후 제재 방안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는 공공기관 평가의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라고 별도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때늦은 사과라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LH5법을 이번 달 안에 입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설치와 토지 주택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뿌리내린 오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야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해당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는 그러나 파행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틀 연속 부동산 적폐 청산과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이 정권 초부터 강조됐다는 점에서 집권 5년 차 적폐 청산 다짐은 뒤늦은 반성이란 비판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공직자 투기 대책을 놓고 제안에 역제안을 거듭하던 여야가 이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수사는 지금의 경찰 중심 체제를 유지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넘겨지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받으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제안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 한번 해보자
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원내대표께서는 나쁜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특검 제안을 수용, 이달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특별수사본부 중심의 수사체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초기부터 주장해온 국정조사를 다시 요구했고 민주당은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청와대도 포함시키자고 했고 민주당은 청와대 자체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사기관으로 국회 사무처와 권익위, 감사원이 거론되는데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앞으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국민의 어떤 이 허탈과 분노를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압박에 여야가 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63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인데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는 6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유럽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 때문인데요. 반면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과 혈전 발생이 연관됐다는 사례가 아직 없다며 접종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최근 감염 확산세가 백신 접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2주 안에 환자 발생을 하루 200명대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수도권에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백화점. 지난달 개점 이후 연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주변에서 좀 좋다는 소문도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고 평일인데 좀 사람도 좀 많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나오는 등 감염 확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 위하여 3칸씩 끼어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화점과 구청 측은 에스컬레이터는 3칸씩 거리를 유지하고 승강기는 정원의 절반 정도만 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곳은 실내 공기질을 위해 환기 횟수를 시간당 6번에서 12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날씨까지 따뜻해지며 백화점과 공원 등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2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시설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달 말까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비자 확인 없이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정보는 출입국 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위반 시 강제 출국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찾았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증상자를 빨리 찾아내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 지난 9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뒤 누적 환자가 170명을 넘었습니다.
일부는 감기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몸을 풀기 위해 목욕탕을 찾았고 정기권을 가진 주민들은 주 2, 3회 목욕탕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호 노출 기회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감기, 몸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목욕탕을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최근 들어 발생한 집단 감염 4건 중 1건은 이처럼 증상이 있는 사람이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도 검사와 시설 방역을 강화해 유증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를 200명대까지 줄이려면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스스로 집에서 검체 채취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집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검사 수도 높이고 환자도 좀 빨리 찾고. 신규 환자 10명 중 1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꾸준히 나올 만큼 감염이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하고 달리 사계절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식당에는 의무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사업장에서도 1회 선제 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히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 확산세를 꺾어놔야 안정적인 접종이 지속 가능합니다.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여기서 1000명 올라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환자가 이제 폭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고 출근을 자제하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군경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면서 토요일 이후 사흘 동안 100명 넘는 시민들이 총격에 숨졌습니다. 평화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무장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방패를 잡고 위태롭게 총탄을 피하는 청년.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맞고 쓰러진 또 다른 시위대의 옷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틀 전 양곤의 훌라잉타야 지역에서 군경이 시위대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한 곳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양곤의 또 다른 시위 현장. 군경이 방패 뒤에 혼자 숨어있던 여성을 붙잡아 잔인하게 폭행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잡혀가고 남은 방패 뒤에는 총에 맞아 쓰러진 또 다른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는지 군경은 응급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만 최소 74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이제 2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뒤에서 시위 진압을 조정하던 미얀마 군은 이제 사실상 대도시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언제든 발포합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군경이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비폭력을 고수했던 시민들 중 일부에서 무장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어제 일부 시민들이 양곤 북부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High number of casualties, and a lot of people taking up arms. Perhaps what they did in 1988, go into the jungle and enlist with the ethnic armed organizations, 양곤 등에서 우리 교민들의 공장들도 대부분 가동을 멈췄습니다. 우리 교민 입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도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그럼 미얀마에서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고 군부 독재가 유지되는 이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쿠데타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규탄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지만은 쿠데타라는 용어조차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맹탕 성명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중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경제 협력국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가 그 유엔이 고강도의 압박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얀마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미얀마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962년 쿠데타 이후 50년가량 미얀마 사회를 지배하면서 미얀마 군은 파시스트 세력 혹은 특권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미얀마 군의 경우 100개가 훨씬 넘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개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군부가 일종의 그 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국회 25%를 군이 차지하도록 돼 있고 또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수비대 장관을 군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상사태 시에 군 총사령관이 비상대권을 접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쿠데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2008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군부의 특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특권이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사태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일각에서는 R2P 그러니까 보호 책임자 원칙이라고 해서 반인도적 범죄를 당사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유엔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심각하게는 이러한 그 R2P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호를 미얀마 군부에게 확실히 보여야지 그것이 하나의 실효적인 어떤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이제 뭐 한국의 뭔가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명실상부한 인권 지향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현재 그 미얀마 군부와 제휴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군부 기업과 일정하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소위 이번에 그 대의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원순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의 민주 세력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주축이 된 미얀마 임시정부가 현재 미국 메릴랜드에 국제대표부 사무소를 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화 인사 틴린 아웅 대표를 한국 언론 처음으로 KBS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이 틴린 아웅 대표는 전쟁 같은 지금 상황을 미얀마 국민들은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했습니다. 메릴랜드 현지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틴린 아웅 대표는 미얀마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We have to win this war. People are protecting themselves as a self-defense. Wars because people lose their temper already. 북부 총구에 맞서는 미얀마인들의 용기는 더 이상 쿠데타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We are fighting for not only for our freedom, for our generation. That make them very energetic and also that make them very brave. 틴린 아웅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세력 측의 임시정부 국제대표에 임명됐습니다. 그 후 초모툰 유엔 대사, 사사 유엔 특사와 함께 임시정부를 미얀마의 합법 정부로 인정해 줄 것과 미얀마 국민들을 도와줄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The military violence on the innocent people. Tha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some action right away. 만약 유엔 등이 미얀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군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다른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사특사가 언급한 내전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UN is very reluctant to take action, we will have to choose a different route that we may not want it, but we have to.
틴니라옹 대표는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 민주정부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미얀마에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며 자신이 미국 정부와 곧 공식적으로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측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호용 기자입니다.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관계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그 책임을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 남측에 돌렸습니다. 북심전쟁 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는 북남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례적 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해온 남측에 대해 규모나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동족을 겨냥한 훈련 자체를 반대했다며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구체적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앨 수도 있다며 최고 수뇌부에 보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더 나아갈 경우라는 조건부 언급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도 고려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내일 방안을 고려한 시점의 발언입니다.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연례적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고 통일부는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옥살이 도중에 실종된 330여 명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유족들과 생존 수용인은 이제라도 한을 풀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고령의 유족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국의 형무소에서 옥살이하다 행방불명된 수용인들의 유족들입니다. 재판부는 4.3 수용인 335명에게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불례가 벗겨지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제라도 억울함과 한을 풀게 돼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부모 형제 빈자리를 인하여 정신적, 물적 어려움과 함께 연좌제의 고통 속에 살아오신 유족님들이 그동안의 한 다 소나마 씻어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재판에선 4.3 당시 일반 재판으로 투옥된 생존 수용인 2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심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21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재판을 받아 선고가 내려진 건 제주지법 사상 처음입니다. 4.3 수용인들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오늘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신경전은 TV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으로의 입당도 또 합당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 합당을 처음 거론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부터 합당을 추진하자며 더 좋은 방법은 안 후보가 입당하는 것이라고 역제안했습니다. 두 후보의 신경전은 TV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저도 정치인인데 그것 약속 어기면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토론에서 오 후보는 안 후보의 리더십 부족을, 안 후보는 오 후보의 과거 시장직 사퇴 등을 비판했습니다. 재임 시절에 살림살이를 잘 못하셨다는 그런 평들도 많습니다. 그때가 저 부채가 11조 원 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터졌던 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나라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오 후보는 아내와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단일화 실무 협상은 여전히 난항. 오는 19일 단일화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서울 내곡지구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어제 KBS 보도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당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본인이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는 해당 토지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오 후보의 이런 입장 신뢰할 수 있는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 2월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79만 제곱미터에서 절반 넘게 줄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20여일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법 개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보금자리 특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분양 물량을 포함시키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 제한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법 개정 2달 뒤 보금자리 주택 개발 계획으로 다시 제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었던 면이 컸습니다. 계획의 추진과 철회, 다시 제한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었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땅은 같은 땅, 지구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두 계획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위기였던 개발 면적은 애초 제한보다도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66%에서 44%로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제한 석 달여 후 국토부는 개발을 확정합니다. 오 후보는 해당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입장인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신고한 재산 공개에는 해당 토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오세훈 후보 아내와 처가는 당시 SH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오 후보 측이 큰 이득을 보았다.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시 본인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했다고 말합니다. 오 후보의 계산은 보상 시점의 시세와 보상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보상 시점 시세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 실제 보상가는 83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손해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개발 정보가 다 뜨고 나서 가치가 오를 오른 상황에서의 그 값을 가지고 손해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KBS는 해당 토지의 역대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도 이후에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제곱미터당 10만 원대이던 지가는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급등합니다. 보상 시점인 2010년엔 제곱미터당 4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05년과 보상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3.4배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그 사이에 땅값이 오른 거는 그 개발 가능성 때문에 오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은 본인이 다 누린 거죠.
당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그린벨트 토지의 현재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24만 원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And the critics' choice is Alan Kim Minari. Thank you. Thank you. 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더니 이내 양 볼까지 꼬집어가면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영화 미나리의 8살 꼬마 배우 앨런 김의 수상 소감입니다. 지난 7일 미국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아역상을 받았습니다. 이 서툴지만 깜찍한 한국어 수상 소감 감사합니다에 이어서 이번에 더 기분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미나리가 미국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Ye Jung-un in Minari.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한국 배우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호명되는 순간입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석권했지만 배우상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영화 데뷔 50년 만이자 74살의 나이에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겁니다.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story. 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의 정착기를 그린 미나리. 윤여정은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 역을 맡았는데 손주들에게 화투를 가르치고 야, 뻥났다. 비켜라 이놈아. 프로 레슬링 경기를 즐겨보는 전형성을 깬 윤여정표 할머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그러나 몸이 약한 손자에게 힘이 세질 거라고 격려하고 척박한 땅을 일구는 딸과 사위에게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의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한국서 미나리 씨 갖고 왔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 나무주연, 각본, 음악상 등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가 출연하고 한국어 대사가 주를 이루지만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에서 미나리는 바로 내 이야기란 공감대를 이끌어낸 겁니다. 미국이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했던 나라의 역사와 근원, 조금씩의 결핍감과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 이 영화가 한꺼번에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나리가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썼다며 수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달 연기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어제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보유세까지 짚어봤는데 오늘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된 보유세가 적용되고 특히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그 전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7%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동산 업체 조사에서는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온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 가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매매량이 좀 많이 줄었죠. 가격은 변하는 거 없어요. 여기에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마포의 이 아파트만 봐도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200만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특히 같은 날부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높아지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매물이 더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세금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파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할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아직 집값이 조금이나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증여 등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다주택자도 적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물건부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는 역시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정부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지가 앞으로 집값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에 소비자가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일종의 예능형 쇼핑입니다. TV 홈쇼핑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 TV 홈쇼핑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유통업체와 IT 업체, 심지어 농수산물을 팔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잇따라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벌써 3조 원,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일부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합니다. 여성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 광고 표현들이 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 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